이 요망한 년, 내 얽고 설킨 얼굴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첫날 밤에 쫓겨나 곳간옆 볼방에서 찬밥 신세가 된 며느리.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3개월 뒤 그녀가 세수를 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시당하던 며느리의 소름 돋는 대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빛설화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영조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고성에서 나흘 거리 충청도 어느 고을에 최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최씨 가문은 3대에 걸쳐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고, 집안에는 언제나 사랑방 손님이 끊이지 않았으며, 마을 백성들 사이에서도 최참판댁이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초래청에는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에는 온갖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담장 밖에 모여 구경을 했고, 최씨 가문의 장손 최세준의 혼례를 보려고 인근 고을에서도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혼례란 언제나 그렇듯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마가 들어서고 신부의 발이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구경하던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신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곰보였습니다. 마마 천연두를 앓고 나서 생기는 얼근 자국이 뺨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붉은 연지를 발라도 하얀 분을 덧대어도 가릴 수 없는 깊고 거친 흔적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씨. 경기도 광주 윤씨 집안의 셋째 딸 윤소아였습니다. 그녀의 나이 22, 이미 혼기가 2번이나 지나갔으나 혼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16의 마마를 심하게 앓고 난 뒤 그 예쁘장하던 얼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 수십 개의 마마 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아버지 윤 씨는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었다고 합니다. 내가 차라리 덜 총명했다면, 차라리 덜 반듯한 아이였다면 이 슬픔이 덜할 텐데. 아버지의 그 말이 소아의 귀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최 씨 집안에서 이 혼처를 받아들인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 씨 집안이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집안의 학통과 가풍만큼은 흠잡을 데가 없었고, 무엇보다 윤 씨의 셋째 딸이 어릴 적부터 글을 읽고 산학을 익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손 최세준 본인은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그는 얼굴보다 됨됨이를 보겠노라 마음먹었고 혼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씨 가문의 안주인 시어머니 송씨 부인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신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옆에 서 있던 몸종보기는 그 얼굴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님 눈이 저럴 때가 제일 무서운 건데. 혼례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방이 차려지는 대신 소아는 엉뚱한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안채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간 옆 작은 골방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집자리 하나, 벽에는 이끼가 피어 있었고 창호지 문은 구멍이 나 있어 밤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소아를 안내한 몸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분부이옵니다. 당분간 이 방에 계시라 하셨습니다. 소아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자리 위에 앉아 무릎을 모으고 등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창밖에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혼례 당일 신부가 묵게 되는 곳이 곳간 옆 골방이라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랑채에서 기척이 있었습니다. 최세준이 신부의 방을 찾았지만 골방을 찾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가 골방 문 앞에서 멈췄을 때 소하는 이미 일어나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어찌 여기에 계시오? 소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근 뺨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은 밤새 운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제 처소라 들었습니다. 최세준은 그 자리에서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송씨 부인과 장손 사이에 불꽃 같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법도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곧 집안의 법이었습니다. 소하는 계속 골방에 머물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댁 새며느리가 얼굴이 얽어서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대. 신방도 못 들어가고 곳간 옆방에 처박혀 있다잖아. 쯔쯔, 팔자도 기구하지. 소하는 그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종보기가 물이라도 떠다 주며 귓속말로 전해줬으니까요. 그러나 소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 그것도 찬밥이 들어왔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깍두기 조각 몇 개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소하가 한 첫 번째 일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몸종 아이를 가만히 불러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아가, 내 이름이 뭐이냐? 복이라 하옵니다. 복이야, 나는 내가 싫지 않다. 너도 아마 내가 처음엔 낯설겠지. 그래도 잘 지내보자꾸나. 복이는 그 말에 어쩐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가 무서워 고개도 못 들고 밥을 갖다 주던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소하는 복이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이를 통해 집안의 사정을 하나하나 알아갔습니다. 최씨 집안의 겉은 명문이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 최참파는 올곧은 성품으로 조정에서 배척을 받고 있었고 그를 노리는 정적들이 이미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관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재산도 보이는 것만큼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빚이 있었고 논밭 일부는 이미 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송씨 부인은 바깥 일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마님 체면에, 집안 어른의 체면에 그 불안을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안이 쌓이고 쌓여 얼굴이 얽은 며느리에게 터진 것이었습니다. 소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파발이 왔습니다. 사랑채에서 시아버지 최참판의 낮은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를 들은 송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최참판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자리에서 탄핵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내용은 국고 물자를 사사로이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소를 올린 자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은 이미 조정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변호해 줄 사람도 함께 맞서 줄 동료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관직 파직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집안의 재산 목록을 조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압류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안채에서 쓰러질 듯 몸을 떨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최세준은 한양으로 뛰어갔으나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다 해도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집의 하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뒤집어지는 동안 곳간 옆 골방에서는 밤마다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보기가 살그머니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면 사각사각 붓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하는 매일 밤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하는 보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기야, 내일 장터에 좀 다녀올 수 있겠니? 예, 마님 무엇을 사올까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을 좀 만나야 한다. 다음 날, 보기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소하가 쪽지에 적어준 이름을 들고서였습니다. 거기서 보기는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행상 차림의 중년 남자였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쪽지를 건네자 그 사람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사흘 후에 다시 나와라. 보기는 영문도 모른 채 돌아왔습니다. 마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그리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보기가 장터를 다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소하는 그것을 받아 방 안에서 펼쳤습니다. 보기는 궁금해서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차마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소하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무표정하다 싶을 만큼 담담한 얼굴이었는데 그것을 펼치는 동안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종이짝 넘어가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다 소하가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있었구나. 보기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하는 더 늦게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하는 처음으로 곳간 옆 볼방을 나와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는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송씨 부인의 방 앞에서 소하가 멈췄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안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너라. 소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송씨 부인은 소하의 얼굴을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 했느냐? 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집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지. 며느리가 나선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야. 소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볼 수 있는 일은 해보는 것이 도리라 여겼습니다. 송씨 부인이 그제야 소하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근 뺨, 조용한 눈,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부인은 입을 닫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한마디가 소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소하의 움직임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보기는 이제 장터를 매일 드나들었습니다. 소하가 건네주는 작은 쪽지들을 들고 때로는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허름한 행상, 주막의 여인, 서당 훈장, 약재상 영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하가 건네는 쪽지를 받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넌지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아십니까? 소하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덕이야.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소하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붓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 소하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그 방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소하는 짧게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최세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방 앞을 몇 번이나 지나쳤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매번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묘하게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마당을 거닐다 골방 쪽을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창호지 문에 소하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앉아서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세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혼례로부터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마지막 통보가 왔습니다. 보름 안으로 가산을 내놓지 않으면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은 사랑채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틀을 버텼습니다. 최세준은 한양으로 올라가 마지막으로 손을 써보겠다 했지만 돌아올 때의 얼굴에서 이미 결과가 보였습니다. 집안 전체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소하가 골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혼례 때 가마에 실려온 보따리였습니다. 너무 낡고 허름해서 하인들이 저런 걸 혼수라고 들고 왔냐 하며 비웃었던 그것이었습니다. 소하는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하는 다시 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송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며칠 새 눈가가 부어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마당 가운데 평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보기가 마당 한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최참판과 최세준도 기척을 듣고 나와 있었습니다. 소하가 낡은 보따리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매듭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두껍게 묶인 문서 뭉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도 한 장이었습니다. 소하가 문서 뭉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것은 장부입니다. 송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장부라니 무슨 장부? 아버님께서 관직에 계시는 동안 처리하신 국고 물자 내역이 담긴 장부이옵니다. 공식 문서와 대조해 보면 단 한 푼도 사사로이 쓰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참판이 발을 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하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최참판이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소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서재에 있어야 할 문서인데 누군가가 몰래 빼돌려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부본이 있었습니다. 탄핵 상소가 올라가기 전 아버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따로 맡겨 두셨던 것이지요. 최참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소하가 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저도 이어받았습니다. 소하가 두 번째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지도였습니다. 먹선으로 조심스럽게 그려진 지도였고 여백마다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씨 가문이 3대 전에 잃어버린 전답과 살림의 원소유 문서 내역입니다. 당시 문서 위조로 강제로 빼앗긴 것들인데 이를 되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원본 기록의 소재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송씨 부인이 입을 반쯤 벌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예. 소재지를 확인하고 관아에 정식으로 청원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법리가 복잡하지만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하가 보따리에서 마지막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청원 문서 초안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세준 낭군께서 다듬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최세준은 그 말을 들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송씨 부인이 천천히 소하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것이냐? 소하가 고개를 약간 들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온 날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예. 그러면 골방에서 매일 밤 쓰고 있던 것이 이 집안 사정을 파악하고 문서를 정리하고 청원 글을 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의 눈빛이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왜? 그 물음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 집안을 위해 그 일을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소하가 답하기 전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 이 집이 제 집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참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소하가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가져온 이 장부가 진짜라면 누군가 그것을 빼돌렸다는 말이 아니냐. 그러합니다. 그것을 조사하면 배후가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배후가 만만치 않은 자들이다. 알고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소하는 잠깐 최참판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위험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훨씬 단순한 일입니다. 최참판이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맞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촛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참판과 최세준이 소하가 가져온 문서들을 살피며 밤을 새웠습니다. 안채에서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송씨 부인 방의 불빛이었습니다. 소하의 골방은 오랜만에 일찍 어두워졌습니다. 보기는 소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응.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몰라주는데. 소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 그런데 어떻게? 무서운 것이랑 해야 하는 것이랑은 따로 사는 거야. 보기는 그 말을 이해하는 듯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 한쪽에 작은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소하는 그 앞에 쪼그려 앉더니 천을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세수를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다가 곧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님. 소하의 뺨에서 무언가가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빛 물이 대야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곰보 자국들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소하는 말없이 계속 세수를 했습니다. 2번, 3번 물을 갈아가며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에 있던 것은 희고 반듯한 뺨이었습니다. 예리하고 또렷한 눈매였습니다. 마마 자국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 처음부터 곰보가 아니셨던 겁니까? 소하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면 그 얼굴은 대체. 쑥물이야. 보기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쑥을 오래 달인 물을 얼굴에 발라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거칠게 보이고 깊은 자국처럼 색이 번진다는 것은 오래된 민간의 비법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도록 하려면 매일 정성스럽게 발라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소하가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 집에 시집을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야 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세가 기운 집에서 집안이 어려울 때 내 얼굴 하나 보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 집안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보답을 받지 못할 곳이야. 하지만 반대로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집안을 위해 일을 한다면 나중에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이 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돼. 보기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요? 이 집에 진심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내 길을 따로 찾을 것인지를 결정할 작정이었어. 보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은요? 소하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안채에서 들려오는 기척. 볼만하구나 싶었어.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님. 소하가 보기의 머리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하가 안채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얼굴이 달랐습니다. 하인들이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어디서 본 듯한데. 그러다 보기를 옆에서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저게 새마님이냐? 소하는 개의치 않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송씨 부인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님, 들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송씨 부인이 소하를 보는 순간 그 눈이 굳었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하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점 자국도 없는 희고 곱고 단아한 얼굴이었습니다. 너 얼굴이. 소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쑥물을 발랐습니다. 혼례 전부터 2달이 넘도록. 왜? 마님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이 집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처지인지. 그 위험이 저에게도 닿을 수 있다는 것도. 얼굴을 가리면 적어도 한동안은 저를 노리는 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소하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사람으로 대해줄 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송씨 부인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소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고집스럽고 단호했던 어느 며느리도 함부로 말 한마디 거스를 수 없던 이 집안의 안주인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 한마디에 소하의 눈도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청원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소하가 정리한 장부와 문서들은 한양관하로 올라갔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자의 배후에 있던 정적이 누구인지가 드러났고, 그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 안의 더 큰 부패 구조를 건드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크게 번졌습니다. 최참판을 모함했던 자들이 역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빼앗겼던 재산이 환원되었고 최참판의 관직이 복직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돌아왔습니다.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최씨 집안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다는 말이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곤보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 쑥물을 바른 것이었다더라. 아, 그 집안을 위해 이미 혼례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 아니냐. 그 각오가 보통이 아니지. 소하의 이름은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최세준이 소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십시오. 방 안에서 소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희고 고운 얼굴이 책장 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최세준이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혼례 날
가마에서 내리던 그대를 보았을 때 소하가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얼굴보다 눈빛이 기억에 남았소. 소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빛이었소. 골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찬밥 한 그릇 받으면서도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소. 그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지. 이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서도 스스로 걸어 들어왔으니 소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최세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소. 그것은 사과이기도 했고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소하가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안채 마당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소하는 그날도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안채 큰 방에 거처를 옮겼고 보기가 늘 옆에 있었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갈 준비를 하는데 보기가 소곤거렸습니다. 마님, 오늘 시어머님이 주방에 가셔서 직접 뭔가를 하시던데요. 무엇을? 잘은 모르겠는데 아랫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하셨어요. 소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안채 마루에 들어서자 송씨 부인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소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따끈한 쌀밥과 국, 정갈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하가 멈췄습니다. 송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앉아라. 마님. 앉으라 했다. 소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송씨 부인이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가 직접 차렸다. 못 차리지는 않았는데 손이 서투른 것은 이해해라. 소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에 찬밥 한 그릇 들여보낸 것이 이 나이가 되도록 꺼지지 않는 부끄러움이 되었구나. 송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인데 내가 사람 취급을 못했으니. 소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마님, 먹어라. 식는다. 소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한 끼 밥이 그 어느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최세준은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시아버지 최참파는 복직 이후 더 중한 자리를 맡았습니다. 집안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안채였습니다. 소하가 내외 살림을 맡으면서 집안의 크고 작은 결정에 그녀의 판단이 더해졌습니다. 장부는 언제나 틀림이 없었고 어떤 외부의 위협도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 집안의 며느리를 가리켜 안살림을 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나중에 최세준이 높은 직위에 오르면서 소하에게는 정경 부인의 봉작이 내려졌습니다. 봉작이 내려지던 날, 소하는 홀로 골방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작은 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집자리 대신 깨끗한 바닥이 있었습니다. 소하가 그 방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밤, 달빛만 들어오던 그 방. 아무것도 없이 무릎을 모으고 앉아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잘 버텼다. 그 한마디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소하는 돌아서서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봄 햇살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그 사람의 좋은 시절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그 사람의 나쁜 시절을 보는 것이라고. 좋은 시절에 좋은 사람인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시절에도 사람인 것이 진짜라고. 윤소하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일부러 나쁜 시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가 바라던 것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가족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곤보 며느리 윤소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얼굴이 얽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얼굴을 얽게 만든 여자였습니다. 골방에서 찬밥을 먹으면서도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집안을 살릴 준비를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냉대도 아니었을 겁니다. 진심 없이 살아야 하는 삶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녀는 확인했습니다. 이 집이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집인지를. 그리고 그 집이 그 자격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나만 이래야 하냐고. 윤소아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 같습니다. 알아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끝내 알아주지 않으면 그건 내가 틀린 곳에 있는 거야. 그 단단함이, 그 지혜가 조선의 한 골방 안에서 밤마다 붓을 들던 손에서 나왔습니다. 달빛설화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달빛설화였습니다.